어떻게 보면 이분은 지금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고, 사실 저희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야기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댓글도 너무 많이 달리고 채팅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이땡철님, 요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뭐 혹시 이분도 언제 한번 다루죠. 댓글도 달렸어요. 20년까지 폭락론자 개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뭐 대폭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집값이 뭐 한 7, 8년 떨어진다, 요 부분은 이제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발언이나 혹은 지금 이야기하는 원인 분석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혹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이분은 그 예측이 틀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요,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지는 말이 맞고 떨어지는 게 몇 년 떨어지고 이 말이 똑같으니까 그 말이 맞다가 아니라, 저희는 무슨 채널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채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송을 들을 때 의심을 갖고 들으셔야 되냐, 반대로 그 부분이 저희가 만약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들으셔도 된다, 저분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지는지, 분석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예전과 다르게 말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보자 이 얘기죠. 자, 최근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장기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정부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물음표를 끊고서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퀀트 할 때 잽을 계속 날린다. 그런데 이게 한 방 맞고 다운되진 않는데 횟수가 가해질수록 누적 데미지가 생겨서 나중에 다운이 된다. 이분은 예전부터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집값을 누르기 위한 거지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했어요. 물론 그 말도 자주 바뀌시긴 했지만, 그랬을 때 규제를 이겨내고 상승을 할 때도 있는데 누적돼서 지금 살짝 건드렸을 때 확 무너졌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요,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점이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완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완화식도 계속 어느 정도 누적이 돼서 문재인 정부 때 누적시켰던 규제를 빠르게 다 해소를 하게 되면 집값 하락이 막히느냐. 그 중에서 해소 안 되는 거, DSR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지만,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소해버리면은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과거에는 말씀이 좀 달랐었고, 그 다음에 트리거라고 하죠. 이 트리거가 뭐냐? 작년 8월, 21년 8월에 대출 총량 규제가 있었죠. 대출 총량 규제가 트리거가 됐다. 그런데 사실 지금 대출 총량 규제는 없습니다. 21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됐는데, 문제는 없어졌으면은 집값이 다시 오르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매수 주체는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가 매수를 하면서 폭등을 한 것이고 다주택자의 매수 행위를 막은 것, 이것이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게 핵심은 아니고 사실은 경제가 핵심이지만 저 부분은 규제에 대한 생각은 저희랑 똑같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도 그 말씀을 하셨냐? 그럼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 상승하면 규제 정책을 핀다. 이게 집값을 폭등시키는 영향은 아니지만 의도는 하락 안정인데 뭐예요? 상승 한 번만 돌리고 안정할 것이다, 떨어뜨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안정시키려는 마음이다. 규제가 집값 하락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집값 안정을 노리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7월 14일이면 무슨 규제들이 나왔죠? 2020년 6월에 6.17 대책이 나왔고 7월에 7.10 대책이 나왔죠.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정책이죠? 다주택자 세금 정책이죠. 그래서 6.17 대책이 뭐예요? 1주택, 다주택 나눠가지고 세금 부여하겠다, 보유세를. 그 다음에 7.10 대책이 뭐예요? 법인 다주택, 요거 6.17 보니까 효과도 없고 약한 것 같아, 법인 다주택에 대해서 더 세게 때리겠다. 즉 다주택자 강력하게 때리는 정책이죠. 그때 뭐라 그래요? 정책에 부작용이 나고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 매수를 하면서 폭등을 한 것이라서 다주택자의 매수를 막은 게 집값 하락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조금이 아니야,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20년부터는 실수요장이라고 하셨습니다. 20년, 21년은 실수요장이고 다주택자 프레임 잡지 마라.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지금 20년, 21년은 실수요자가 올리는 장이다. 다주택자 막아봤자 소용없다. 그렇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다주택자 막아서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분석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분석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아, 그러면 규제 나오면 나중에 떨어지겠네? 아니죠. 올라가니까 규제가 나온 거고, 규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은 맞고, 그게 누적이 되면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것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거래가 다시 늘면 집값 하락이 더 심해질까? 이것도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거래가 늘어나도 뭐예요? 수요, 공급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저금리에다가 대출 막 한도 풀어주고 거기에 꼼수 대출까지 나오고 막 여기저기 언론에서 유도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늘었었죠. 공급 부족은 아니었다. 그런데 신규 공급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뭐라 그래요? 신규 공급이 핵심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분이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신규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일부고 진짜는 뭐예요? 매물이 핵심이죠. 원래 지어져 있는 주택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나오는 매물이 핵심인 거고, 신규 공급은 거기에 플러스로 들어오는 요인일 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하락을 원했으면 공급 대책을 썼어야 한다.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냈다. 이런 정책들은 상승을 막고 안정시키려는 거지 공급 대책을 냈어야 한다. 신규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도 지금 규제 때문에 떨어진다. 규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금리를 주요 변수에 넣지 않는다. 자, 이분이 하시는 말은 그거예요. 금리가 변수가 아니진 않는데 금리는 상승장을 억누르는 정도의 역할이지 바뀌진 않는다. 그 다음에요,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이다. 다만 금리만 가지고 시장을 뒤집을 수는 없다. 왜냐면 2008년까지 금리를 쭉 올렸는데도 결국에는 그때 떨어지지 않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표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 있고 얘기하는 또 다른 분 있죠. 영끌오적의 수장. 금리는 속도, 그 다음에 공급이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속도는요, 방향과 에너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뭐 수학 선생님인지 물어봤는데 수학에 나와요. 그게 속도는 방향과 에너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고, 속력이 에너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벡터값과 스칼라 값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해야 시장이 하락장으로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미분양이 먼저 시작됐어요? 하락장이 먼저 시작됐어요? 하락장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 하락장을 분석하는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보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때 미분양이 먼저 늘고 하락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야 하락장 신호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엔 다르다고 그랬죠. 하락장이 먼저 시작하고 미분양이 늘 것이다. 그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집값에 거품이 많이 꼈는데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굉장히 늦게 됐죠. 거의 노무현 정부 말기에 됐는데,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요.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기 때문에 더 비싼 분양시장부터 타격을 입은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조기 시행되면서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낮죠. 로또 분양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고분양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매우 낮게 나왔다. 매매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비싼 매매 시장부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분양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 미분양이 아직 안 났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작년 말처럼. 21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매매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가 없어지니까 전세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니까 전세 수요는 증가한다. 21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세가율 상승,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 상승하니까 갭 감소해서 갭 투자하자. 즉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가느냐.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요. 그러면요, 요 1주택은 누가 살까요?
무주택이 사서 1주택이 됐다. 실거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임차인 늘어나지만 여기서 임차인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어때요? 다주택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임차인 늘어나지만 전세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갭 투자를 하자. 물론 21년 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 하라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러면서 어때요? 젊은 투자자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인기 없는 아파트를 사놓고서 전세난이 끝나면 상승이 멈추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근데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전세난이 나더라도 계속 올라간다.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러면서 전세가 오르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매매가가 급등해서 전세가가 급등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매가가 떨어지면 임차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세가가 급등한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져도 급등하고 매매가가 올라도 전세가는 오른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청구권을 이용한 꼼수 때문에. 세입자는 3개월 먼저 집을 알아보는데 그 3개월 동안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3개월간의 텀이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전세가 왜 떨어지죠? 임대차 3법 없어졌나요? 계약갱신 청구권 없어졌나요? 집주인 꼼수,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막상 그 사람이 새로 집 구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셔도 돼요. 그 사람은 계약했으니까 나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계약을 받는 꼼수가 없어졌냐? 안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없다. 그러면서 공급을 해야. 그래서 전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급을 막 하면 나중에 공급 때문에 떨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없음에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세가가 오른 이유는 팔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썼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그리고 지금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하급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여태까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가가 계속 오르던 시기에 하급지로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지 않았냐? 기사를 보더라도 맨날 나오는 기사가 뭐였어요? 서울 집값 너무 비싸. 서울 전세 너무 비싸. 경기로. 서울 집값 너무 비싸고 전세 너무 비싸서 경기 아파트 매입한다. 풍선 요건. 그러면 그때 떨어졌어야죠.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고 있다.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느냐?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이 맨날 건강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의 존재다. 전세가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신다. 20년도에는 폭등량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하지 않더라도 뭘 하라 그래요? 전월세 살면서 갭 투자해서 돈을 벌어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20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1년도에 팔라고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21년도에 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단타로 팔게 되면요, 진짜 시장을 잘 보는 사람 아니면은 큰 거 다쳐요. 본인도 그 얘기를 하셨고, 단타하지 말라고. 그리고 20년까지 사라고 해놓고 21년에 팔라고 하면은 이건 단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분이 원래 지금 명칭 이전에 원래 처음에 유튜브를 하셨던 명칭은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 그러면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지금은 투기가 많이 몰리고 했을 때 내 집 마련할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할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빨리 갭 투기해서 돈 버세요. 이게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예요? 나는 아파트 투자 연구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매매 수요를 늘리는 게 어떻게 무주택자를 위한 방법이냐. 그리고 21년에 열심히 팔았는데 팔려요? 20년에 샀다가 21년에 판 사람 얼마나 되죠? 4명 중에 3명은 물렸어요. 단타로 판 사람들 9명은 물리고 10명 중에 1명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값은요, 20년 때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분이 아직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나는 폭락론자가 아니다. 오해하신 분들은 최근에만 아시는 분들이다.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게 싫다. 왜냐? 본인이 엄청나게 까셨기 때문이죠. 폭락론자들은 확증 편향만 한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계신 건 확증 편향인가요? 폭락론자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굉장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는 곳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을 때 말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가는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죠. 분석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부동산 시장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규제 때문에 떨어진다. 금리는 영향이 없다. 세계적인 추세, DSR이 왜 시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에는 이랬다가 떨어질 때 말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요소로 떨어진다는 게 다시 상승 때는 말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분 말 듣고 사고 팔고 하셔서 난 손해 안 보고 이득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고 계속 믿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 뭐예요? 시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많이 심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셔야 된다. 그냥 사이클대로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